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79번째 주제인 고용보험법상 노무 제공자 특보의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 일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영역이고요. 아마 이제 내년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출제 연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23년 예상 문제고요. 그리고 출제 조문은 굉장히 깁니다. 고용보험법 77조의 6 해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제에 대한 적용관계, 시행령 104조에 무려 12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피보험 자격에 대한 전반 내용을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 그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요건, 출산전후급여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 일자를 케이스별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그 수험적으로는 이 세 가지 주제에서 하나는 10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도 그 노무사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은 그 종종 물어보시는 내용이어서 그 알아두시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문제 구성한 거 보면요. 그 노무 제공자의 피보험 자격과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자, 일단 노무 제공자의 취득 일자는 노무 제공, 근로계약이라고는 안 하고 노무 제공 계약의 개시일이다. 자, 들어온 날부터 당연히 시행해야겠죠. 다만 이제 어떤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제도 시행 이후에 개시했다고 가정한다라는 거는요. 그 대부분은 2021년 7월에 시작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 노동 종사자 같은 경우는요. 22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고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전부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지금 그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낸 거고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상실 일자는 노무 제공 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해서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인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때도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줘야 이게 온전하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기로 하고 1, 2번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상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언제 그만둔지 모르기 때문에 그달 초에 자격을 상실하는 걸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노무 제공자, 일용직과 같은 단기 노무 제공자는 월 12일이 아니라 11 해서 11일 이상 근로했을 때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1개월로 간주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요. 12일로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고 틀린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합산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요. 그 원래 80만 원 기준인데 한 직장에선 30, 다른 직장에선 60 이렇게 받으면 자, 합계는 90만 원이지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면 80만 원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노무 제공자 신청에 의해서 소득 합산 관련된 자료를 내시게 되면은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취득일은 이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빠른 날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 제공자는 일반 노무 제공자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노무 제공자가 있고 소득을 합산하는 노무 제공자에서 사실 세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4번이고요. 그 상세 해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일반적인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취득일은 취업일이고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거 아실 거고, 이 근로자들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일 단위, 대의 단위로 산정을 하고, 그 180일 이상일 때 대부분의 그 실업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는 그 일별로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월 단위로 산정을 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잘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월에 그 속한 일수를 물리적으로 파악이 힘든 만큼 이거 상관없이 80만 원이라는 월 보수액을 충족을 하게 되면 한 달을 통으로 근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80만 원은 필요 경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남아있는 순수익의 개념이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노무 제공인 같은 경우는요,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신고가 돼요. 그래서 일수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토1 빼면요, 한 달이 보통 22일이에요. 그 중에 절반인 11일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비록 50%지만, 1월로 지금 바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고용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일 미만인 경우는 22일로 나눈 소수점을 반영을 해서 0.5달, 뭐 0.7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이건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일용직 같은 경우도 그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단기 노무 제공자는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는데 서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로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가름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노무 제공자는 8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단기 노무 제공인은 일 단위로 보수를 받다 보니까요. 월 보수액의 고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면 일반 노무 제공인은 노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취득일이다. 아까 보기에서 말씀드렸고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이 상실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80만 원 이상일 때를 가정을 한 건데 일을 하시다 보면 80만 원을 넘을 때도 있고 미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기준으로 취득과 상실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 이게 100명 이상의 어떤 노무 제공자가 있으면 이것도 완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업무 대행을 저희 공인노무사한테 맡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무 제공 계약이 지속되죠. 적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면 그달 초일날 상실해요. 초일로 끊어버리는 이유는 아예 그달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시게 되면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그달 초일에 재취득한다. 요거는 통으로 한 달을 잡기 위해서 초일로 잡는 거고 사실은 건강보험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 따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일날 상실한다 할 때는 참고로 고용보험 상실 코드 45번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 코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중분류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한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지만 여러 사업장 합산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노무 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사업장 피보험 자격 소득 합산 신청서라는 걸 제출하면 취득 신고로 가름을 해요. 다만 그 여러 대상 중에서 월의 노무 제공 시작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잡아주고요. 반대로 나갈 때는요, 종료. 그러니까 그 합산 신청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 제공 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의 다음 날이에요. 종료는 무조건 다음 날이거든요. 가장 느린 날이 상실일이다. 그러니까 실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줘가지고 빠른 날 취득,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 중에 느린 날의 다음 날 상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피보험 단위 기간에 이 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노무 제공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무 제공자 관련된 취득 상실, 피보험 자격과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